2025년 10월 12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이름을 청사 K 춘추라고 하고 있는데요. 청사라는 말은 종이가 나오기 전에 역사를 그 대쪽에다가 푸른 대쪽에다가 썼다고 해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이가 나와서 쓸 때는 이제 청사라 하지 않고 그냥 역사라 하죠. 그럼 저는 왜 지금 청사라 그러는가?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종이에다가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디지털 실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청사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쪽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쓴다. 그래서 그 사진 사자를 써가지고 뭐 사살할 수도 없고 또는 영상이라는 데서 영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사가 제일 마땅하겠다 해서 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한번 함기시키기 위해서. 그럼 K 춘추는 뭔가? 먼저 춘추와 사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역사책 그 이름이 공자가 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고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춘추하고 사기는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공자가 쓴 춘추는 인물 중심이 아니에요. 시대 중심. 그러니까는 연대기식으로 썼고, 사마천이 쓴 사기는 인물 중심이에요. 먼저. 그래서 무슨 뭐 이 공자 세가 또는 무슨 뭐 열전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이나 또는 그들의 사람을 먼저 중시하고, 그러니까는 이 유방이든 한신이든 이런 사람 열전을 쓰면은 그 사람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값이든 이제 2인전 값이 나죠. 근데 공자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2인전을 쓴 게 아니라 시대별로 이렇게 쭉 써요. 연대기로. 그러다 보면 그 연대기 등장인물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면은 사마천은 그 인물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부식도 이제 삼국사에 썼는데, 김부식도 사마천 스타일로 뭐 김유신 열전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김유신에 대해서만 쭉 쓰는 거죠. 또 아웅의 열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춘추를 좋아해요. 그걸 편년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말로. 그 사마천 사기는 기전체라고 그러고. 그 기전체 스타일은 이제 어떤 게 되게 대표적인 기전체 스타일이냐면은 위인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 만들 때 무슨 뭐 이순신 이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열전 스타일이죠. 사기 스타일, 기전체 스타일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공자 춘추처럼 편년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편년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또 편년체를 제가 좋아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동시대의 국제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기 스타일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그 국제관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알 수 없죠. 근데 춘추 스타일은 그 시대, 그 시기에 국제관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춘추라고 하고요. 그럼 뭐 한국 사람 해도 되는데 이제 춘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다 K를 붙인 거예요. 코리아 K. 누구만 배웠냐면은 역사학을 제왕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배운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태자나 세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요. 그 신하들이 이제 그 경영관이라 해가지고 스승이죠. 그 태자의 스승이 이제 제왕학이니까 앞으로 태자가 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옛날 정치에 비추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제왕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민주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뭐 취미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역사를 또 재미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는 흥미를 가질 만한 필요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공부는 다 하면 좋긴 하지만 어떤 공부는 기초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학하고 영어죠. 수학 기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뭐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도 없고 더구나 뭐 대학교 수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는 중학교 수학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다시 밟아와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실력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그 어려운 영문법을 해본들 되겠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더 저학년부터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공부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신문 기사를 읽는 것도 같아요. 오늘 날짜 신문을 보는데 무슨 어저께 신문을 봐야 어저께 신문 보는 기초실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작년에 신문을 볼 수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신문은 물론 신문 자체를 아예 못 보는 문맹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빼고, 오늘 신문을 보기 위해서 어떤 기초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제 신문 볼 수 있는 사람, 작년에 신문을 받은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안 보다가 오늘 봐도 되잖아요. 역사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영어나 수학은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역사는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손에서 책을 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다더라도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죠. 그리고 사실 역사는 그 자체가 이야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들어간 이야기예요. 지난 과거를 쭉 이렇게 써놨고 현재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 거죠. 요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 관세와 무역과 또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 인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몇 가지는 다 빼버리고 전쟁과 무역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무슨 뭐 그 봉건사회 때 전쟁, 전통사회 때 전쟁을 하면 맨날 땅 뺏기 싸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땅 뺏기 싸움도 있긴 있죠. 근데 땅 뺏기 싸움이 아닌 것 다 전쟁이 많거든요, 차라리. 왜냐면 뭐 유럽의 백년전쟁이 무슨 땅을 뺏어야 뺏기는 게 아니죠. 계속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요새 무역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 한중 관계에서 최초의 전쟁이 이제 하무제의 조선정벌인데, 기원전 1세기니까 그 하무제가 조선을 정벌할 때, 기원전 2세기군요. 조선을 정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유치하게 전쟁하면 땅 뺏는 싸움,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무제는 저 시안 거기로부터 군대를 끌고 왔거든요. 조선까지 왔는데, 물론 고조선이죠. 땅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이만조선인데 중개무역을 했어요. 중개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 또 그 직무역, 우리가 중개무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역하고자 하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그것에 대한 신정을 요구했다가 안 들으니까 이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조선정벌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조선이 흉노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같이 짜고 중국을 괴롭히니까, 여기서 중국이랄 때는 뭐 그때는 이제 국가 개념이 약하니까 한족, 그 중국이 한족 있잖아요. 지금도 중국이 한족이 90% 이상이잖아요. 95%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랄 때는 그냥 마구 섞어서 원나라도 중국, 청나라도 중국, 또는 무슨 뭐 여진족도 중국 막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거란족도 중국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국이랄 때는 한족인데, 그러니까 그 하무제가 한중 관계에서 침략을 해온 것은 하무제의 조선정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나라 당나라의 그 수양제나 당태종이 우리 쪽으로 침범한 것은, 우리 고구려로 침범한 것은, 그 당태종이나 수양제나 이 사람들은 선비적 출신들이거든요. 선비적이 한족하고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꼭 중국의 침략이라고 볼 거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또 볼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 원나라의 침략은 이건 완전히 몽골족의 침입이에요. 중국의 침입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전에 거란족 침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란족이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중국이 돼버렸지만, 그때는 거란족은 반드시 한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란족도 송나라하고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전쟁을 했고, 그리고 송나라를 많이 괴롭혔고, 그 거란족이 우리한테 왔을 때, 연나라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 지금 중국의 침입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하느냐면, 무조건 전쟁하면 땅 뺏는 싸움. 두 번째는 전쟁은 무역전쟁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무역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힌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해결하러 갈 때는. 보복도 그렇고. 지금도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 중동의 석유 같은 것은 이거 순전히 무역 문제 아닙니까? 근데 중동전쟁이 왜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게 되면은 그 석유값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유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석유값을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계란이 문제, 닭이 문제 이렇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은 무역의 단 한 형태다. 분쟁의 해결의 형태다. 그것이 폭력이 동원되면 전쟁이고, 폭력이 배제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하시고요. 땅 뺏기 싸움이 아니에요. 땅 뺏는 싸움도 있긴 있죠, 있기는. 말하자면 그저께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무슨 평택 미국 기지 있는 그 땅을 팔라고 말. 그 무슨 말이에요? 땅 뺏기 다른 형태죠. 팔라고 하면 뭐 물론 팔다 좀 판다고 하면 저 돈 주고 사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말로 뺐든 아니면은 군대를 끌고 와서 뺐든, 사실은 미군이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뺏는 건 일반이죠. 그러니까는 땅 뺏기, 전쟁하면 땅 뺏기를 떠올 필요는 없고, 전쟁은 되게 무역의 형태로 일어났다. 동서고금의 전쟁들이. 나폴레옹이 무슨 뭐 러시아 원정 간 것도 러시아 땅을 뺏자고 간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 러시아가 영국하고 밀무역을 하냐? 나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스크바 원정한 거예요. 그럼 뭐땅 뺏기라 그러면 뭐 프랑스가 그러면 또 그 프랑스 땅 놓고 그 땅 뺏어 갔다고요? 그럴 수가 뭐 있습니까? 또 뺏는다고 뺏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그 전쟁하면 뭐 땅 뺏는 싸움 이런 게 자꾸 그렇게 갖다 등치시키지 말고, 결과로 물론 땅도 뺏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무역의 분쟁 형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중국이 맨날 우리한테 침략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 망상이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그 아스팔트 세력들이 옛날에는 이제 북한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북한이 침략해 온다고. 그래서 맨날 이제 종북 빨갱이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색깔론을 많이 하겠는데, 이제 그게 왜 안 먹히냐면은 북한이 사실 남한에 침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할 뜻이 없어요. 왜 없냐? 북한이 착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알잖아요. 만약에 뭐 그러지도 않지만 차지한다고 가정합시다. 차지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유지가 될까요? 아니, 김정은 아닌 박근혜 윤석열도 날려버린 남한이에요. 박정희도 김정희가 암살했으니까 그렇지만 암살 안 했으면 리비아의 가라피처럼 길거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승만도 쫓아냈어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 3대가 남한을 먹으려고 생각을, 김일성은 처음 했죠. 6.25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나 그 다음 지금 현재 김정은까지 남한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또 설령 먹었다는데 하루나 유지하겠냐고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으면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소화가 되는데,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뱀 지가 죽어요. 두꺼비 독에 의해서. 김정은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한은 두꺼비 같은 것이에요. 먹을 수도 없지만 먹는다 손치더라도 그걸 먹었다가는 지가 죽는다니까요. 그거 뭐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죽으려고 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요. 이제 우리 극우 파시스트들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팔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판이 하는 거죠. 중국이만 우리한테 침략해 온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수나라 당나라조차도 한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한족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침략이 온 나라는 거란 또는 몽골족, 여진족들이었는데 한족은 왜 그러면 이 한반도의 한 문제 유래로는 침략 안 해왔을까? 한족이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한족이 중국 그 넓은 땅을 그것도 다 건설을 못하고 넓어가지고서 그 다 못 챙겨 먹는데 무슨 한반도 그쪽 국서까지 오냐고요. 그 끝머리까지. 뭐 찾아가냐고. 자기 그 안에도 땅 넓은데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도요. 우리 바이든 때도 미국은 뭐 했습니까? 쿼드라 해가지고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어갖고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가 뭐냐면 무역로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쿼드로 연결하는 뭐냐면 군함을 가지고서 무력을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중국은 무역로를 낸다는 것으로 자기들의 패권을 펴고 싶어 하고 거기에 바이든은 미국은 무슨 그 해군력을 가지고서 무력으로 압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단이 다르잖아요. 장사길을 열려고 하는 것과 무력으로 가서 뭐 힘자랑 하려는 것과 근데 우리는 이제 서방 진영이니까는 우리는 자꾸 뭐 중국은 악마하고 그다음 미국은 이제 천사화하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조지아주에서 9월 3일 날 우리 현대판 노예 사냥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거기다가 3,500억 불 현찰로 강탈하려고 무슨 뭐 골목대장 양아치 삥뜯기 하다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제대로 미국을 본 건데 게다가 미군이 주한미군이 옛날에 북한을 막기 위해서 두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한미군이 쓰나 없으나 북한 막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제어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어로 방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제어로 주한미군 역할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쓸데없이 중국하고 새로운 큰 적을 만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중국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미국은 좋아하죠. 예, 미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조물이기는 별로 위협이 안 되니까 중국이라는 큰 위협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한미군을 중국이라는 위협을 맡겼으면 우리는 한반도는 중국의 그 타겟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갖다가 또 미국한테 삥뜯기 하고 뭐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중국에서는 만약에 미중 간에 분쟁이 생기면 어디를 치겠어요? 당연히 평택을 치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미국은 북한을 막기 위한 미국만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미국이라면 이제는 없어도 되고 있더라도 뭐 지금처럼 많을 필요도 없고 더구나 뭐 미국에게 뭐 엄청난 돈을 물어줘가면서 두 일은 더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중국까지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 더 덤탱 쓰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해야 합니까? 북한 상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중국까지 쓸데없이 중국도 우리한테 전쟁할 이유를 못 찾겠고 우리도 못 찾는 그런 아무 적대관계 아닌 그런 중국을 우리가 새로운 적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총알바지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그런 것이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중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 한반도라는 땅은 옛날에도 무슨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에는 한반도 못지않은 땅이 지금도 중국은 농산물이든 뭐든 훨씬 더 잘 나와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은 어디 호남평야 정도나 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하죠. 그리고 굳이 한국을 침략할 이유가 없어요. 적대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그 안에 자기 안에서 홍콩이든 대만이든 티벳이든 저쪽에 신장 위구르든 그쪽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무 상관없는 한반도를 뭐 하려고 중국이 저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프레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지금도 보니까 무슨 중국인들 단체 여행객 받아들이는 문제, 무비자로 받아들이는 문제로 그 무비자 윤석열이 정부가 계획 세웠다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은 무너지고 새 정부가 지금 마침 그 계획대로 이제 무비자 입국을 여행객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갑자기 무슨 이 정부가 새 정부가 뜬금없이 한 것이냐 국힘당 일부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별로 일리도 없는 아무 타당하지 않는 그런 비판을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한중관계,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그 역할은 뭐여야 되며 그 역할이 타당한 것은 어떤 역할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왜 주한미군에 대한 그저 완전 그래서 옛날처럼 미국이라 하면은 파수로 내줬어도 격부로 믿자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이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행히 자주 국방이 가능해졌고 자주 경제가 가능해졌고 오히려 이번에 무역 분쟁이 트럼프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한미 간에도 지금 좀 뒤틀려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은 더 잘됐다. 텍사스 그쪽에 계속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딱 스톱 시켜놓고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는 그럴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임기 찍혀야 3년도 안 남았는데 그냥 아주 밀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은 6만 명 평택 공장에다가 6만 명을 일자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6만 명이면 4인 가족이면 24만 명 아닙니까? 64, 24. 그러니까 평택이 갑자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6만 명을 그러니까 해마다 2만 명씩 해서 3년 동안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부터.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삼성 반도체가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트럼프하고 전혀 엇박자를 내면서 삼성하고 또는 SK 하이닉스하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쓸데없는 힘자랑하는 바람에 뭐가 종료라이고 뭐가 실제 떠오르는 태양인지를 가르쳐줬는데 팍스 아메리카나가 저물고 팍스 코리아나가 전혀 우리 안에서도